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50대 중반 여자 구독자입니다. 저에게는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가슴속 응어리진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그 일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죠. 제 부모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인 저를 고모님의 댁에 맡겼습니다. 지금 당장 키우기가 어려우니 잠시만 맡아주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요. 아버지와 고모님의 관계는 썩 나쁘지 않았기에 고모님은 탐탁치 않았음에도 저를 받아주셨죠. 그런데 금방 돌아오겠다는 부모님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를 맡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주 연락도 하고 이따금 저를 보러 찾아오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걸음을 뚝 끄는 것이죠. 처음엔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모조리 잃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일을 하던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 건지 걱정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 친척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도 모자라 도박판에 기웃거린다는 소식을 알고 난 후로 고모는 배신감에 치를 떠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저에게 향했고 저는 4살도 안 된 나이부터 창고에서 생활했어요. 저에게 온갖 악담을 하며 분노 섞인 이야기도 매일같이 들었죠. 이대로 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고모와 고모의 가족들은 저를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모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과 사람은 고모네가 유일했으니까요. 핏덩이인 시절부터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제 하나뿐인 보호자를 떠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묵인 하에 두 오빠들은 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 고모부는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부모님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자 고모는 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고모 집에서의 생활보다 나았어요. 제가 지냈던 창고 같은 방은 겨울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는데 고아원은 최소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고모 집에서는 먹고 남긴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잦았는데 적어도 고아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저는 늘 애정을 갈구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누군가의 작은 호의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정도였죠. 한 번은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무척 친절한 분들이셨고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예뻐해 주셨죠. 저도 그분들의 품에 안겨 따스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원장님이 안아주시는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사 시간을 마치고 두 분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커다란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이 정도 크기의 초콜릿을 아껴 먹는다면 아주 한참 동안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도 쭈뼛거리며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눈에는 제가 특별히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저는 어려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인지 또래에 비해 키도 작고 말랐고 몸도 약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불러 초콜릿 외에도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뒤를 따라가던 중 두 분의 딸이 손을 벌리며 어머니에게 안아달라 말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아마 하루 종일 부모님이 자기가 아닌 생판 남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니 질투가 났겠죠. 그런데 그때 아이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옷이 더럽다고 했잖니.
아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쟤는 안아줘야? 아이의 어머니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원래 더럽잖니.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따스함은 애정이 아니라 값싼 동정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입을 삐쭉 내밀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데를 왜 와? 하루 종일 재미도 없고. 아이의 말에 아버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불쌍한 애들이잖니. 저런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게 우리들의 일이야. 쟤네들은 불쌍한 애들이야? 그럼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갈 곳 없는 애들이잖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고아원에 있는 거야. 저 아이들이 초콜릿 받고 좋아하는 거 봤지? 부모가 없으니까 저런 걸 받아본 적 없겠지. 부모가 없다는 건 저런 의미야.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부터 배우는 인생이 되는 거지. 너무 어려워.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저 아이들은 불쌍한 애들이고 우리가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만 기억하렴. 구역질이 났고 토할 것 같았지만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무력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제가 마중을 나와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쉬운 동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이후로도 그 가족들은 종종 고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감명 깊었는지 딸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부모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운지 고아원의 아이들과 가까이 있다가 몸에 무엇이라도 묻으면 벌떡 일어나 거칠게 옷이나 손등을 털어내고는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시 돌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얼굴로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놀았죠. 그 가족들이 다녀간 날 밤이면 저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슬픔은 세상의 모든 것을 왜곡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호의에도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경계했고 자존감까지 낮아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어른이 돼서 제 밥그릇 하나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발판으로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이 사회가 너무나 위험하고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 홀로 있는 여자는 나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중학생 때 고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의 무리에서 소외되었는데 제가 고아라는 걸 알자마자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멋대로 저를 부잣집 딸로 생각해놓고 고아라는 걸 알자마자 사람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다니. 속상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났지만 친구들의 차가운 눈빛과 제 숨결이 닿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면 보육원에서 봉사를 오던 그 가족들이 생각나며 입을 꾹 다물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고상한 말로 저를 거짓말쟁이, 나쁜 아이로 만들었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저를 따돌리는 것에 그럴싸한 이유를 붙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 후 다 함께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모두 잘 사는 부모님 아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아인 저와 자기들은 급이 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고아라는 것을 소문내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 수준밖에 안 되는 저에게 에너지를 쏟기에 그 친구들은 바쁘고 고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아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왕따를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던 친구 무리에서 떨어진 저를 이상하게 여긴 아이들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며 저를 피해 다녔거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고아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저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그 아이가 모든 사실을 밝혔던 것이었죠.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내왔던 아이들은 처음엔 개의치 않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은 학년 남자아이들의 타깃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와 함께 있으면 똑같이 화를 입을까봐 걱정도 되었고 입시가 코앞이니 골치 아픈 상황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학생들이 보기에 저는 가지고 놀기 쉬운 여자아이였어요.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닥달할 부모님도 없었고 제게 위해를 가해봤자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고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저는 대학 입시를 포기했어요. 보육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통해 한 학기 등록금은 받을 수 있었는데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다 보니 모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선생님의 말에 겨우 학교에 나왔다가 조퇴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하교하는 중에 그 아이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는 일도 많았죠. 20살이 되던 날, 저는 보육원에서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얼마 되지 않는 생활지원금. 요즘에도 열악하다 하던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못 받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보육원에서 나오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이 특별히 힘을 써주신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도 알고 너무 위태로워 보여 이대로 밖에 내보냈다가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일하게 된 생산 공장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자는 관리직 몇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어렸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가장 험한 곳에서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할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과는 필요한 이야기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제 또래의 여자애들이 아니라 이모, 어머니 또래의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낯설게 굴어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후로 저보다 어린 직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저도 경력직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일머리는 있었고 나이도 어려 체력도 좋았기에 관리직 직원들도 저를 예뻐했죠. 저는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대가 없는 호의를 의심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호의는 달랐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이유가 있는 호의였으니 저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산적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도 했고 대화도 서서히 해나갔습니다. 일을 쉬는 날에 딱히 만날 사람도 없고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 제 세상은 제가 숙식을 해결하던 공장이 전부였어요. 언니, 이번에도 안 나가?
이번에 좋은 데 하나 생겼는데 언니도 가면 좋아할 거야. 같이 나가자, 응? 매주 주말이 되면 함께 일하는 동생이 팔을 흔들며 칭얼거렸지만 저는 웃으며 애써 거절했죠. 그러다 딱 한 번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살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며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는 결혼 전 마지막 만찬이라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 결혼한다던 나이에 남편 될 사람의 친구였죠. 그 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려 10살이나 연상이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였으니 제가 만난 남자도 저보다 연상이었습니다. 솔직히 탐탁치 않았어요. 20살이 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임신 4개월 차더라고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수줍게 알리는 동생에게 축하한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에게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아이가 생겼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남자의 친구가 저에게 자꾸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숨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모부, 고모의 아들들, 고등학생 때 저를 괴롭히던 남학생들 때문에 남자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관리직에 있는 남직원이 말을 걸면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남자들 입장에선 아마 제가 미친 여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저에게 끊임없이 구애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구애가 1년 이상 이어졌고 저는 다정하고 따뜻한 행동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가 없는 애정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렇게 1년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지만 그만큼 저보다 성숙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덕분에 일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내내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는 했지만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시부모님은 1층에, 저희는 2층에 살았고 현관문도 달라서 보고 싶지 않다면 안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거나 다른 이유로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도 별 말씀 안 하실 정도로 과거의 어른들에 비하면 파격적인 분들이었죠.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다정한 남자인 것이 분명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평생 갖지 못할 거라 생각한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셨고 남편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꿈같은 상황에서 저와 사랑하는 남편을 닮을 아이를 가졌다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죠. 이대로 아이를 잘 낳으면 또 얼마나 행복해질까 기대감만 커졌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우리 아이는 당신을 닮았을까? 아니면 나를 닮았을까? 당신은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누구를 닮아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이의 성별이 아들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다른 대답을 하더군요. 아들이래요, 여보. 에이, 딸 아들 성별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지. 그런데 당신은 야리야리하게 생겼으니 아들은 선이 굵직한 나를 닮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누굴 닮았을까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처음 느껴지는 감각에 왜 그러는지 물으려던 찰나 남편의 표정이 이전과 똑같이 돌아왔고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을 닮으면 좋겠지만 원래 첫째는 아빠를 닮는다고 그러네.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의 말을 그러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쑥쑥 자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초산이다 보니 위험한 순간들이 없지 않았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밑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온몸은 땀범벅에 실신할 정도로 지쳐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니 모든 고통이 사그라드는 듯 했어요. 이게 자식이구나. 내가 이 소중한 생명을 낳았구나라고 생각하며 감격에 빠져 있었죠.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죠. 그런데 그때 예전에 제가 남편에게 아이가 날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물었을 때처럼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느껴진 이질적인 감각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남편에게 제가 느끼는 느낌에 대해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곧장 남편은 표정을 갈아 끼웠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몸 상태도 회복을 해야 했고 아이에게 모든 일과가 맞춰지니 가끔씩 남편과 시부모님에게서 느껴지는 일종의 기시감도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시감은 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이가 밤새 아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저를 위해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다. 애가 아파서 잠도 못 잤지? 애 열이 내려서 다행이다. 넌 조금 쉬렴. 내가 그동안 보고 있을 테니.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잠에 들었는데 계속 긴장 상태로 있었더니 잠도 깊게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물아물한 정신으로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아유, 건강하게 네 엄마한테 가야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나한테 건강하게 가야 한다고?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신발장에서 남편과 시아버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널 닮았으니 다행이지.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아이가 크면서는 이런 일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일을 하려고 했어요.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이가 돌이 되면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셨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주변 엄마들과 교류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에게 하루에 딱 2-3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어머님과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결사 반대했습니다. 뭐가 부족하길래 일을 하려고 하냐면서요. 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설명을 하면 어머님이 우리가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러는 거냐며 눈물을 흘리시는 탓에 끝까지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2살이 되었고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집에 늦게 들어왔고 집에 들어오면 저는 투명인간을 취급했죠. 아이만 예쁘다 하지를 않나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내려가서는 아예 올라오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변한 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내려가면 아이를 획책하면서 너는 여기 왜 왔냐라고 하시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 등을 떠밀며 하루 종일 애만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얼른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생활이 1년이나 지속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투명인간이 되었죠. 아이를 저 몰래 데려가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이와 남편이 같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은 미쳐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저는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 왕래도 없었으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너도 알 거 아냐. 너한테 이미 마음 떠난 거. 우리 부모님도 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꼴 보기 싫대. 난 밖에서 일하라고 내밀어 놓고 넌 뭐 하는 거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일하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님이랑 당신이었잖아. 남편은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게 이유야?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 남편은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난 지금 너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짜증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솔직히 너도 나 변한 거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된 거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변한 거 알면서도 입 꾹 다물고 있던 건 뭐야? 응? 내가 그 꼴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저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내가 대화하려고 하면 도망간 건 당신이잖아. 남편은 또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남편은 애초에 저와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시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비료도 받고 시부모님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며 사정사정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아이가 크는 걸 더 이상 못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죠. 아이는 내가 데려갈게. 남편은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너가? 애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너 먹여 살릴 능력은 있냐?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둬서 가진 돈도 없잖아. 아, 너 설마 양육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기어이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새끼야.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남편도 똑같이 소리치며 말했어요. 내 피는 안 섞였냐? 애를 키우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키워야지. 아, 진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이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어? 이후로 남편은 당장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당하고 한순간에 행복했던 가정이 깨져버린 건지 너무 슬펐어요. 며칠 후 창밖에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쩍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역시나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봤자 상처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귀를 막아버리려고 하는데 한 번도 들은 적 없던 생소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너 이혼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 제가 영 협조적으로 굴지 않아. 엄마도 알잖아. 하여간 계집애가 독해가지고. 내 말이 차라리 바람이라도 폈으면 좋겠어. 쓸데없이 정조관념은 확실해가지고. 에휴.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빈이는 기다릴 수 있겠다니? 수빈이는 뭐 2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냐 하네요. 수빈? 수빈이가 누구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린다니.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거세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걔도 마음이 참 불편할 게다.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서러울 텐데 남편을 딴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기다리기까지 해야 하니. 아휴.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못 배운 것 치고 똑똑하고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겨서 데려온 건데 이렇게 독할 줄 몰랐네. 그러니까 말이다. 부모도 없고 애가 순해서 이혼하라고 하면 고분고분 이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애가 제 엄마를 알아보지 않겠어? 그런데 놀랄만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른 이혼해서 제 엄마랑 떨어뜨려 놔야 애가 수빈이를 진짜 엄만 줄 알아. 이혼이 늦어질 것 같으면 애라도 빨리 빼와. 알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남편에게는 전 부인이 있었고 그 여자는 불임이었으며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전 부인과 함께 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아휴, 차라리 돈 주고 배만 빌려왔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남편은 저를 대리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아서라, 아서. 대리모한테서 낳은 애가 네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 애 먼 남자 씨 품어놓고 네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임신 중에 그 여자가 뭘 먹고 뭘 볼 줄 알고. 나는 내 손자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 절대 못 본다. 제가 들은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새벽녘까지 멍하니 있다 결심했어요. 저는 곧장 일어나 최소한의 짐을 챙겼고 남편이 시부모님의 댁으로 간 사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참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품에 안겨 고이 잠든 아이를 안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가는 당연히 아이를 빼앗길 게 분명했고 저는 아이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제 아이는 다른 여자의 자식으로 자라야 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그 여자에게서 혹여나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물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남편과 안면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남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숨기 바빴고 아이도 밖에 제대로 두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입학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았어요. 증명서를 떼어보니 저와 남편의 이혼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시송달로 이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족도 없었고 어디 사는지도 알 방법이 없었으니 이혼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었나 봅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겠죠. 과거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제 아이를 빼서 다른 여자의 자식으로 키우려 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렸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이혼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고 오히려 후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의 어린 시절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며 힘들어했던 그 고통을 제 아이만은 절대 겪지 않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자랐습니다. 아이는 무척 영특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사교성도 좋아 어딜 가든 친구가 끊이질 않았죠. 공부도 곧잘해서 저는 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었고 아이는 이름 있는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아이가 마침내 변호사가 된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진지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를 풍기길래 조금은 긴장한 마음으로 아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죠?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나 우물쭈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숨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와 제가 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는지, 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를 꽁꽁 숨기고 살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임이 분명했지만 의외로 아이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니? 지금까지 많이 궁금했던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소리쳤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다짜고짜 돈부터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애틋하고 반가운 마음을 가졌겠어요. 분노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인간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 그때 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혼자 그런 비밀을 안고 사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엄마도 편하게 사세요. 숨어 사는 것도 이젠 그만하시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우리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그동안 겪었던 사람들의 무시와 차가운 시선,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던 고생들을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그 인간도 양심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이는 변호사로서 착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덕에 일을 줄이고 취미생활로 공방에 다니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죠.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출근 준비를 안 하더군요. 오늘 일 안 가니? 네. 오늘은 좀 쉬려고요. 그래. 그동안 바빴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아침을 다 차리고 차를 마시려 하는데 아들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 건데 혹시 누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누가 온다고 그래? 이게 별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일 때문에 갑자기 집 밖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상인인가 싶어 문에서 몸을 돌리는데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큰 소리로 다시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희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아들 앞에 나타났다더니 기어코 다시 나타난 거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당신이 여길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서 있는 전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잠깐 문 좀 열어봐. 저는 헛웃음을 치며 소리쳤죠. 여보? 누가 여보라는 거야? 난 당신 같은 남편 갖다 버린 지 오래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나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이혼하자고 한 거 후회 많이 했어. 이혼 처리된 건 당신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후회했다는 인간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니? 됐으니 그만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찾아오지 마시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아들과 전 남편이 실랑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남편이 저희 집을 알고 있었고 아들에게 벌써 몇 차례 찾아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게 나오지 말라 말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하여 깡 말라 있었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다 못해 절여져 있었죠.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제가 침묵하자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몹쓸 놈이야.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당신만 찾아다녔어.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은 제가 왜 떠났는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이를 다른 여자의 자식으로 둔갑해서 키우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너졌던 마음까지도요. 전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시리에 빠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남편 말에 네네밖에 못하던 여자였으니까 20년 만에 나타나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던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용서는 무슨... 난 당신이랑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 아들에게 얼른 들어가자고 하며 몸을 돌리려는데 전 남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나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다시 물었죠. 자꾸 무슨 뜬머리 소리 하는 거야? 뭘 살려줘? 아들은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들여보내려 했어요. 저는 아들을 밀치고 물었습니다.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뭘 살려달라는 건데? 전 남편의 무릎에는 피가 나고 있었고 저를 간절히 바라보는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 간방 가게 생겼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운다는 이유로 듣지 말아야 할 말들, 겪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엄마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든 저 인간을 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 돈을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해먹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날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나만 그런 놈 아니라고. 아들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과 처음 듣는 목소리로 거세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행동?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몇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까? 남편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딜 낳아준 아버지한테 큰 소리야. 아들은 다시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면 이딴 세상 안 살아도 그만이에요.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저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전 남편은 아들을 설득하는 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얘기 좀 잘 해줘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하는 거 순전히 복수심 때문이니? 아들이 걱정됐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사사로운 복수심에 휘말려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에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부모님 병원비 할 돈도 없어서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의 죄는 검사가 맡아줄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저 사람에게 피해받은 사람을 변호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난 내 아들과 나의 소중한 시간을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 쓸 생각 없어. 나한테 빌 시간에 가서 피해자들한테 사죄해. 몸을 돌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남편은 저를 향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이유도 없었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은 남편이 접근한 후 남편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갑자기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 이유를 미리 알아둬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던 중 남편이 자신의 회사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피해를 본 사람들 모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바보 같아서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법대 동기인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순서로 전 남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죠. 아들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죠. 법원에서 나온 후 전 남편이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웃으며 걸어오는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는 여태까지 정말 괜찮은 줄로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잡혀가니까 알겠어. 엄마는 지금까지 괜찮았던 적이 없나 봐. 고마워 아들. 덕분에 이제야 숨통이 트여. 아들은 제 눈물을 닦아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위로였죠. 이후로 저와 아들은 일상의 복귀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요. 감옥에서 어떻게 되든 저와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것도 아닌걸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자면 전 남편은 재결합한 전 아내와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전 아내가 불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아서 12살까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더군요. 소송인에 모내하면서 가진 돈은 다 털리고 충격 때문에 부모는 뒤로 넘어가고
돈을 빌려서 만든 사업체마저 잘 안 풀리자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었죠. 사람이 양심적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양심대로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